문재인 정권 때 편파적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사용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주재 발표인 얘기를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이 사법기관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제목의 토론회가 없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아주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의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이 아닌데 다른 분이 정하셨는데 참 잘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주재 발표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대법원 등 구성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항은 여러분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항. 문재인 정권 때 편파적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선임된 것의 제일 큰 요인은 대법원장 부적격자인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그가 대법관 전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언급을 합니다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사법기관 비정상화에 관련된 만악의 근본 최근 5년간 김명수에게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차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건 큰 일입니다. 차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장관을 한 1년 정도는 1년 이상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임명해야죠. 그런데 차관급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더 큰 무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해당 미래의 확립된 관례에도 어긋납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일본에서도 하급 법원장을 대법원장 임명할 사례가 있다고 해서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간신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 사례는 김명수의 경우와 많이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2008년에 다케사키 시로노부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일본의 법관 출신 대법관 5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정년까지 1년 반 미만만 남아있었고 2명은 폐암에 걸렸기 때문에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 일본의 하급 법무관 중 서열 넘버 1입니다.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줄을 건너뛰어서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때는 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70세 후 정년까지 임기 6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김명수는 현직 법관 중 서열 46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세부 검사까지 꼬였습니다. 틀림없이 46위에 불과했습니다. 김명수는 더군다나 대법관 하라고 대법관이커녕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로 단 한 번도 후보자로 추천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졸지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합니까? 그 이유는 김명수가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서면에 충성 맹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고민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가을에 박시환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봄에 제가 박시환 전 대법관 방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박시환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 후 2011년 8월의 어느 날 갑자기 김명수 초진중앙법원장이 대법원장 최종 후보로 발표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큰 무리를 해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하여 전 현직 대법관 중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사법적폐 청산, 사실은 사법적폐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유능하고 성실하고 오랜 기간 근무평등이 높은 법관들을 축출하거나 한직으로 내몰고 그 반대이면서 진보 이념에 치우친 법관들을 중용하여 사법부의 주도 세력으로 만드는 작업이 문제의 사법적폐 청산입니다. 이런 사법적폐 청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굴종을 맹세할 사람이 전 현직 대법관 중에는 없는데 김명수는 그걸 한 것입니다. 김명수는 사법적폐 청산과 대통령의 굴종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박시환 전 대법관님 김명수와 가까운 편인 여러 법조인과 대화해 봤는데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더구나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회장에서 물러난 후로도 막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호메이지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막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법조인 아닌 분들은 모르지만 법조 중에서 여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구법연구회 호메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호메인이 민주당 정권에서 하나의 중심 인물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구법연구회의 호메인을 대법원장 임명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김명수를 통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무능한,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그런 법관들을 김명수를 통해서 요직에 앉히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김명수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요직에 인류를 기용하지 않고 2류나 3류를 기용하는 점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여러 사람 거명하면 아주 시간 나겠습니다만 시간에 제한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요직에 인류를 기용하면 자신의 경력과 능력 때문에 요직에 기용된 것을 생각하여 임명권자, 즉 사람에게는 별로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향이 있음에 대하여 요직에 2류나 3류를 기용하면 황속에서 임명권자, 즉 사람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는 별로 충성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류가 아니면서 황송하게도 턱없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김명수 자신이 그런 제일 현저한 사례입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 취임 이후 문재인에게 충성할 사람 위주로 대법관을 제청하였고 능력은 한참 떨어지는데요. 그 법관들의 경력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제청했고 법관 인사를 재판 능력 위주가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구법연구회 위주로 편파적으로 생각했고 사법 독립을 후퇴시켰습니다. 아주 그냥 사법 독립을 내다 바쳤습니다. 김명수는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자, 법관 수석 임관자, 수석재판 임관 조력자는 절대, 정말 절대입니다. 단 한 명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기수와 능력이 한참 뒤에도 한참 뒤인 판사 중에서 2년 기준을 제청하였으며 서울중앙지법부 법원장과 민형사 수석부장과 형사합의부장과 영장전담부장의 요직을 인류가 아니라 일부러라는 말을 제가 구성 강조합니다. 일부러 2류나 3류의 2년 주로 보완 인사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장이 2019년에 월간 처리 권고 건수, 권고하는 재판 건수를 종전보다 대폭 낮춘 문서를 배포해서 제가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법원들도 그 기준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런 사태는 이게 중요합니다. 정당성과 권위가 허약한 김영수 대법원장이 하급심 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여서 그대로 지지를 받자는 속셈에서 발생한 것이죠. 법관 중에 상당수가 김영수 대법원장을 물러나시오 하면은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역시 내부에서 물러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후 1988년에 직선제 기업 후 김영철 대법원장님이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저도 그때 그 법관 파급 때 선임한 판사 중에 한 명인데요. 내부의 판사들이 물러나!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우니까 이를 대폭 줄여서 인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재판이 편향되고 불공정해지고 지연되었습니다. 통계는 읽어보시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판정 후에 질도 떨어졌습니다. 예를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100년 전쟁 사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비난한 그 100년 전의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그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1심 1심 다 원고표시했죠.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뜻밖의 대법원이 그걸 뒤집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가 너무 무겁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제재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참 공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그런 대법관이 나왔습니다. 그 대법관들이 다수연된 대법관들 다음 대법원장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로 한 번이라도 걸어조차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젊은 사람이 자기가 속하지 않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작으로 붙였더니 주급 침입죄로 기소했습니다. 그걸 1심 판사가 간이 유죄 판결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요, 주거의 평온, 주거의 사실상의 평화를 깨뜨릴 때 주거 침입죄지, 남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평온하게 안전하게 대작을 붙였는데 그 대작의 내용이 현재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면 주거 침입죄가 턱도 없습니다. 그거 허밋된 내용 판결입니다. 대학 판사가 다 합니다. 그거 알면서도 그걸 유죄 판결했습니다. 1심. 그리고 제2심에서는 무죄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 재심 재판장을 제가 직접 압니다. 한 가지 유감은 좀 일찍 무죄로 하지 미루다가 금년에 정권이 바뀌니까 무죄 판결했습니다. 좀 일찍 무죄 판결하지 좀 배짱을 가지고. 이처럼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법관들의 행태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수 대법원장처럼 인사를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김영수처럼 경력과 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지위에 올랐다가 낭패 본 것을 일본에서 브라이마케라고 하는데 정말로 브라이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의 브라이마케 대법원장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 제시가 바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신설입니다.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불과한 김명수를 추천 절차와 여론의 검증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단독 추천 후보로 지명했고,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이 이미 지명해서 반대를 섰기 때문에 국회에서 김명수 임명기관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후보 추천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조선의당의 최종 후보자를 공표하고 그 후보에 한 명으로 좁히는 과정이 있었으면 그 조선의당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크다라게 개진이 됩니다. 큰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최소한도 김명수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거를 보수 언론이 지금 방송이 또 보수의 단체들이 강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김명수를 지명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 후보 추천의 신사입법은 김명수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창호 방지법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은 추천 과정을 거치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어 사건이 독립되고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국회 단독가관이 민주당 존재에 비추어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공총리 후보 추천인은 없는데 대법원장 후보 추천인은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항,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무모한 대법원장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나 다음에 언제 문재인 대통령 같이 무모한 대통령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가정을 해서 마음이 하나라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문재인처럼 택도없는 사람을 대법원장 임명할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대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위원장하고 있었던 윤석열 선대 사법개혁위원회가 의견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제 신설에 대한 찬성이 63%, 반대가 26%로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주제발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1번은 생략하고요. 2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기소되면 한변 등이 동나무 독과일, 문재인이 동나무, 김명수는 독과일, 독이든 과일 이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 성명서를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명수가 끝내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우더라도 김명수에 대한 사퇴 요구 성명이 있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대통령 취임 후 단체의 김명수 사퇴 요구 성명서가 하나도 없으면 김명수가 브라이마케가 아닌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3.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국무원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하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번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 이 상부심 개선책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다른 방안이 아닙니다. 대법관 증언을 주장하는 분이 드물지않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 6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전부 사무제도 개선 공청회, 사무제도 개선 세미나, 사무제도가 다 사무제도 대법원 개선하자는 것인데 여기 제가 다 참석해서 의견도 얘기를 하고 또 경청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종합해보면 도저히 이 대법관 증언은 다른 방안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라함으로 건너뛰어서 사무심 개선에 다른 방향은 사무보관입니다. 근데 사무보관에는 국민의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없을 때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무보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심의 개선책으로 법관 부모평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 부모평정을 활용을 하면은 법관이 관료적으로 된다. 법관이 법원장, 대법원장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런 지적, 옳은 지적입니다만
그런 단점이 약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활용해야 됩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잘 못한 겁니까? 김영수처럼 법관 공청년 20년 동안 불성실해서 법관 공청년 최하위권에 있던 사람을 막 요직에 임명하고 이렇게 하면은 법원 전체가 괴사합니다. 괴사. 조직 괴사처럼. 법원 전체가 괴사합니다. 3년에 20년에 10년에도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관들로 차이를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유능하고 성실한 법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법정 심리의 녹음 내지 녹화도 필요하고 구속영장 발부기의 공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장 선거제의 개선, 참 개선이라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관과 재판연구원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합니다. 윤석열 사무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사법개혁위원회가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지원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올렸더니 여러 위원회에서 다 지원해달라고 한다. 경찰 지원해달라, 소방관 지원해달라, 뭐 지원, 교원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채팅이 안 됐지만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자, 결론으로 비례발전연인의 경제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상관없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